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대비 마지막 컨텐츠로 그 한국사 베스트 20 최종 마무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20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 20개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실 때 이 강의를 한두 번만 끝까지 들으시고 수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입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자,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동굴 및 막집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특히나 요 셋 중에 어떤 게 본문, 어떤 게 선지,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선사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는 정착 생활과 움집, 그 다음에 간석기를 썼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제가 선사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은 늘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의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시대예요. 벼농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이 발생한 게 고인돌이죠. 이제 높은 계급의 사람을 이제 묻어두기 위한 무덤. 요게 바로 고인돌이었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요거는 선지에서 자주 다뤄지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국 및 남북국 시대예요. 사실 시험에서 고구려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제 이때는 나라만 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2번 옮겼거든요. 웅진으로 한 번, 사비로 한 번, 이렇게 옮겼는데, 중간에 이제 무령왕 시대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게 백제 관련된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웅진 및 사비, 그 다음에 22담로 왕족 파견,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진안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신분제도로 골품제가 있었죠. 그리고 금관, 가야,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성장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신라 시대고, 이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는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학, 요거는 그 유학을 가르쳤던 기관이죠. 그리고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구역 제도가 있었다.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초창기고, 만약에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이때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래서 호족이 성장했다. 이 말기에는 이제 중앙에서 왕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이제 지방에서는 각 지역의 독립 세력들,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는 호족들이 성장했다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인데요. 사실 요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발해로 볼 수 있어요. 이 발해에 대해서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국하신 분이 대조영이다. 이 동모산 지역 일대에서 건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주자감은 유학교육기관이에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요 지방행정구역 제도,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제 발해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대조영이 건국했다, 주자감,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해동성국,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고려는 이제 왕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요분은 일단 후삼국을 통일했다 하고 북진 정책 추진이 있어요. 요게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입니다. 이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요 북진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세 왕들에게 남기는 훈요 10조도 있었어요. 역시 이 중에 어떤 게 본문, 어떤 게 선지로 이렇게 섞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광종의 경우에는 2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노비 안건법하고 과거제.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죠. 그러니까 노비를 검사해서 양민으로 돌려놓는다. 이 법이랑, 그 다음에 관리들을 시험 봐서 뽑는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벌 사회의 동요입니다. 이 광종 이후에 문벌 시대가 오는데, 이 지배층 문벌들이 서서히 썩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자겸의 난. 이제 이자겸은 굉장히 권력이 컸던 문벌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제 평양에 있던 승려 묘청이 이 서경,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그 개경에 있던 귀족 문벌들은 이제 여기에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썩어 들어가는 사건이 되는 이유가 이 당시에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했는데 이 분벌 세력들이 그 사대를 그냥 수용하자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권력 빼앗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타파하고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키고 금나라와의 전쟁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신 정권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몽골이 침입한 이후에 원 간섭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내정 간섭 시대예요. 이때는 쌍성 총관부가 설치됩니다. 이 쌍성 총관부는 우리 지도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할 때 요동반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대동강 이북 지역, 청천강 동쪽에 이제 그 쌍성, 여기가 그 함경도 일대죠. 요 지역을 갖다가 원나라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왕실이 격화됩니다. 그 전까지 왕은 이제 무슨 종, 뭐 태조나 아니면은 뭐 혜종, 정종, 고종, 숙종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왕으로 이렇게 이제 왕이 격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권문세족은 친원파 귀족을 뜻합니다. 이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공민왕 시대로 오게 되면 중요합니다. 이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했어요. 원나라에 반대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 설치했던 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고려의 영토로 회복을 했던 게 공민왕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민 변정 도감. 이제 그 땅과 백성들을 변정,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노비왕건법과 비슷한 이런 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기구입니다. 이거 공민왕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올게요. 이 조선시대는 여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요 이성계, 태조가 건국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이성계였는데, 이때 이제 병력을 돌려가지고 이제 고려의 개경을 점령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끔 했다. 요거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 이제 주요 왕 당연히 세종대왕. 자, 이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수능에서 나올 만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 서사제. 요 서사제라는 거는 이제 그 관리들, 그러니까는 정승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거 정책 추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집현전, 학문연구기관 설치했고, 훈민정음 창제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국방 및 외교 관련해서 특히 4군 육진. 요 4군은 압록강 지역, 그 다음에 육지는 두만강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왜구를 격퇴했다. 뭐 이종무 장군이 쓰시마섬 여기를 정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구 격퇴랑 관련이 되겠고, 이후에는 이제 일본하고 무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삼포 개방했다. 뭐 부산포, 제포, 연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기쯤으로 넘어오면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역시 일본이 쳐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주요 전쟁, 주요 전투, 특히 승리했던 전투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지휘했죠. 진주 대첩은 김시민 장군께서 지휘하셨고, 조명연합군은 평양을 탈환했어요. 그 다음에 행주 대첩은 권율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으로는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변사는 변란을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중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올라섰다. 뭐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말씀 안 드렸는데 임진왜란은 선조 때고 병자호란은 인조죠. 이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계속합니다. 다만 항복을 해요.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후의 영향은 기억해 두십시오.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요거 중요합니다. 북벌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 조선 후기 시기에는 일단 왕으로는 두 분 기억하시면 돼요. 영조.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손자인 정조. 이렇게 두 분인데, 먼저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 정치. 그러니까는 이제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기용하겠다라는 게 탕평 정치인데, 이제 그러면서 탕평비를 세웠어요. 비석이죠. 그래서 성균관에 지금 이 비석이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영조는 자신의 그 탕평 정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균역법입니다. 이 균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군포,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옷감이에요. 요거를 감면하는,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한 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조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 중 한 분이에요. 그 탕평정치 물론 하셨지만 그 외의 업적들 중요합니다.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영, 수원화성. 요것들 나오면은 요 중에 하나 나오면 정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4개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규장각은 학문 연구기관, 초계문신제는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을 다시 공부를 시키는 제도. 그 다음에 장용영은 이제 정조 왕의 친위 부대. 그리고 수원 화성은 이제 정조 시기에 건립된 이제 화성이죠. 지금 수원 화성 가보시면 있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경제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이 되는 데는 대동법이 일단 원동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 토산물 대신에 쌀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예요. 그전에는 지방의 토산물들을 세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동법 시행하면서 그거 대신에 쌀을 내라 이렇게 되니까 이 공인들은 그 토산물들, 이제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 토산물을 상업활동을 위한 그 대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이에요. 이 공인들이 토산품을 들고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대동법을 본문에다 주고서 그의 영향을 물어가지고 공인의 성장 또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선지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되고, 이거 엽전이죠. 그 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됐어요. 이 상품 작물에는 이제 뭐 고추라든지 담배, 인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이게 상품 작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품 작물도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예요. 이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일단 비변사를 폐지했다. 이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나중에는 세도정치 시기에 그 세도 가문들이 부정부패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기구기도 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폐지를 시켰다라는 거고, 이 호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집 단위로 군포를 걷게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반도 군포를 납부합니다. 그 전까지는 양반은 군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양반도 군포를 납부해요. 요건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의 대표적 정책 중에 경복궁 중건 사업이 있고, 요 당백전은 그 과정에서 발행했던 고액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경복궁을 중건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통상수교 거부. 요거랑 관련된 그 서양과의 마찰이에요. 그래서 먼저 프랑스는 병인 박해, 요건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이 강화도 침략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양원수 장군의 활약이 있어요. 장군은 안 쓸게요. 양원수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가 약탈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제너럴 셔먼 사건 해가지고,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을 벌이고 이랬던 일이 있어서, 이때 이제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이 또 신미양요로 이렇게 했죠. 역시 강화도 침략이고, 이거 이제 어재현 장군, 요 분의 활약이 있으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영향으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서양과 수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인 줄 알아라 라고 이제 그런 흥선대원군의 그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아서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입니다. 이게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영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개항 시기의 주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끝난 후에 고종이 직접 왕을 하면서 이제 주요 조약들을 맺었어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강화도 조약입니다. 요거는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불러요. 같은 뜻인데 둘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해요. 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너희 우리랑 조약 맺을래? 전쟁할래? 이렇게 나온 게 운요 사건인데, 이제 이때 조정에서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죠.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사망계약,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부산과 원산, 인천입니다. 통상 수능에서는 부산 외 두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이제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측량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불평등이죠. 그 다음에 영사재판이라는 거는 일본인이 우리 조선 땅에서 사고를 쳤을 때 이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불평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6년 있다가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져요. 이건 미국이죠. 이 원인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자가 유포됐기 때문인데, 요거 이제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청나라가 알선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최국 대우가 들어갔다. 이제 일본이 강화도 조약 맺을 때도 최국 대우 넣어달라고 했는데 조선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미소 통상조약 때는 최국 대우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 이권을 가장 크게 보장해주는 나라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여러 사건들이 국내에서 벌어지죠. 먼저 이모군란인데, 이제 이 이모군란의 원인은 99년 차별이에요. 요거랑 관련된 걸 슬쩍 말씀드리자면,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기 2년 전에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개화정책을 총괄한 기구인데,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군제를 개편을 해요. 그래서 별기군을 편성을 하면서 이제 90군대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이 90군대에 있던 그 90군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축소됐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월급까지 안 줘요. 이 차별에 보면은 월급 미지급이 있어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급 받으러 갔더니 쌀하고 막 모래가 섞인 이걸 월급이랍시고 주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서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된 건데,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 조정에서 청나라에다 요청해가지고 쟤네들 좀 진압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압은 됩니다. 이제 진압은 되면서 재물포 조약을 일본하고 맺게 돼요. 이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요때.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공사관에는 우리 군인들을 지키게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맺은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사건으로서 특히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본문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의 우체국인데 이 우정총국이 오픈하는 그 연회장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일본이 도움을 좀 줬는데 청나라가 또 그 조정의 요청에 따라서 진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또 조약을 일본하고 맺은 게 한성조약입니다. 배상금 지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우정총국 개국축하연 급진개화파가 주도했고 한성조약을 맺게끔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입니다. 이거는 앞서는 1880년대였어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전봉준 장군께서 주도하셨죠. 그래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전주에서 이제 화약,
그러니까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민군의 봉기를 중단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패전개혁을 추진했어요. 잘못된 정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집강소는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후에 요 일본에서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함에 따라서 이 농민군들이 이번에는 저 일본 때려잡고 왕을 지키자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이제 일본군 광군 연합에 맞서서 싸웠지만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특히 전봉준 장군의 주도와 집강소 설치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같은 해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이 갑오개혁에서는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 뭐 양반 상민 중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없어지고 이제 그 뭐 노비제도도 폐지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입국 조서, 근대적인 교육 학제, 근대 교육의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홍범 14조를 고종이 반포했어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 1년 뒤죠. 이때는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시해당한 이후에 이제 일본이 고종을 협박해서 추진한 개혁이에요. 대표적으로 단발령을 시행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잘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시기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로 보셔도 돼요. 특히나 이 독립협회는 그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많이 규탄을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 저령도는 지금 부산의 영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차라는 건 빌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 배를 움직이는데 중간중간에 연료를 리필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너희 부산에 그 저령도 좀 빌려줘라 했더니 독립협회에서 지표를 열어가지고 저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헌의 6조를 결의했다. 이것도 간혹 출제가 되고, 좀 더 어려운 3점짜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요것 때문에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뭐 의회 설립 추진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그 조선이라는 왕국이 대한제국으로 이제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아니라 제국, 황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죠. 이건 이제 황제 전제 정치. 요거랑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주도해가지고 추진했던 개혁이 광무개혁인데, 이때는 이제 구본신참의 원칙 자주 나와요. 옛 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뜻이고, 여기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뭐가 있냐면 양전사업과 지게발급, 이게 있어요. 토지 조사했고 이 지게가 토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조사 및 토지 문서 발급 이렇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입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을사득약이죠.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제 그리고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됐다. 이거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이 통감 정치라고 할 때 통감부. 그러니까 이게 내정간섭 기구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라는 게 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그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종은 을사득약을 이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요건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들, 이제 먼저 보안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게 있죠. 그 앞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었고, 이 보안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민회. 이 신민회의 경우에는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활동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설치했어요. 이게 뭐 신흥 강습소 같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이제 식민지가 된 이후에 독립운동할 거를 미리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국제보상운동. 이제 1907년에 일어난 나랏빛 갑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제한테 휘둘리는 게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아버리자라고 벌어졌던 운동인데, 이 운동은 특히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부상운동과 대한매일신보가 연결되는 문제는 매번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에서는 대한매일신보가 본문에 나오고 국제부상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많은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국제부상운동이 본문에 나오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 선지로 주어졌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일제강점기인데, 자, 먼저 3.1운동부터 볼게요.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돌아가신 때가 3월 3일, 이제 장례일자가 3월 3일이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고, 특히나 비폭력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특히 뭐 본문 보면 3.1운동을 아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영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3.1운동의 영향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한 달 뒤에 수립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제는 뭐 문화통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제가 이제 이른바라는 단어를 꼭 붙이는 건 이제 실제 통치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른바 문화통치가 3.1운동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인데, 이 연통제 및 교통국은 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 수립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은 국내와의 행정 및 연락체계, 요걸 말하고, 요 구미위원부는 미국에 있었어요. 워싱턴. 요 미국에서 뭐 했냐면 외교활동을 했던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20년대 이제 주요 활동이요. 특히 국내 지역이죠. 천도교 소년회. 이건 이제 방정환 선생님 이름 중요합니다. 이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어를 몰라도 방정환 선생님 이름하고 어린이날, 요게 이제 연결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 선지로 보면은 방정환 등이 이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뭐 어린이날 하면 방정환 선생님, 이거는 잘 아시겠죠?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 이제 조선 형평사에서 주도했던 형평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 그러니까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백정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평운동을 통해서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간회 중요합니다. 이제 1927년에 만들어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연합단체예요. 요걸 가리켜서 이제 민족협동전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다른 두 진영이 힘을 합쳤다라는 아주 큰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로 이 신간의 활동 강령 중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단체는 없는 신간회만의 특징이니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신간회가 연결돼서 나올 만한 게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 하면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신간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요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이제 뭐 우리 대한제국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2차 대전에 뛰어들면서 침략전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국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시행으로 요약되는데, 각각의 세부 내용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신사참배, 창씨 개명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민족 말살,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의식을 없애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뭐 신사는 일본식 절이고, 그 다음에
이름과 성도 일본인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게 있고, 한국신민 서사,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딴 거 외우게 만든 거, 요거 민족말살 통치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총동원법,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인력과 물자를 수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게 쌀이죠. 공출을 해가요. 그냥 다 가져가고 뭐 굶어 죽게는 안 만들겠다고 배급을 조금 준 거죠. 그 다음에 강제징용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됐던 뭐 일제 때 그 노동자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 하면은 뭐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 계시죠.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본문, 어떤 게 선지에 나올지 몰라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했던 시기 이렇게 나오고서는 이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우리의 그 저항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중 하나는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이 의열단의 경우에는 1919년에 김원봉 스님이 조직했는데 주로 활동하셨던 건 1920년대예요. 근데 이 의열단에 대해서는 특히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다 중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중요. 이거는 이 김원봉 조직이 본문, 조선혁명 선언이 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분들이 의거 활동을 했다라는 게 본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김원봉이 조직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조직과 조선혁명 선언 지침, 요거는 의열단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스님이 조직하셨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두 분의 활동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봉창 의사의 경우에는 일왕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유명하죠. 그때 이제 뭐 일본의 무슨 기념일 때 일제 주요 요인들이 이제 상하이 훈코 공원에 모였는데 거기다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은 이들을 이제 피해를 입히는 성공적인 활동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인애국단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광복군. 이거는 이제 1940년대 중국 충칭. 그때 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였어요. 근데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도 역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라는 게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했어요. 영국군과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요거는 미국 OSS와 연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본문, 나머지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군대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수능 한국사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는 한국광복군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광복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정부 수립까지의 딱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정확하게.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먼저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미국, 소련, 영국. 이렇게 세 나라가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반도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회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렬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남북 분단의 가능성이 발생을 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남북협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단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막고자 했던 김구, 김규식 이분들께서 북한과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는 이런 협상을 벌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되지 않고 결국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행이 됩니다. 그게 50 총선거였어요. 1948년이죠. 그래서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분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바로 재헌국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뭐 통치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국회부터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를 만들어냈고 설립됐고, 이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던 법 세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헌법과 농지개혁법, 그리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거죠. 헌법이야 당연히 법 중에 법이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걸 거고, 이 농지개혁은 당시에는 이제 그 자영농, 그러니까 모든 농부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끔 하자라는 게 이 법의 그 설립 취지예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은 해야죠. 이거 친일파 처단. 그래서 반민특위 이게 만들어지는데, 다만 이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취임 기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 6.25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 6.25 전쟁은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인천 상륙 작전 요게 있었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밀리던 전쟁의 상황을 반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가 중국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리죠. 그래서 이제 수도 서울을 회복했다가 다시 빼앗긴 게 이제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 요거 이제 휴전을 맺기 위한 협정이 추진됐다라는 거죠. 1953년에 조인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사이 시기에 흥남 철수 같은 게 이제 본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6.25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뭐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6.25 전쟁이 나오면 한국군, 북한군, 유엔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국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6.25 전쟁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업적으로는 박정희 정부랑 김영삼 정부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경부 고속국도, 이거 고속도로죠. 요거 완공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수출 100억 달러. 요거 달성했다라는 것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 업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좀 독재죠. 삼성 개헌. 그러니까 3번까지 대통령 하겠다. 이거 헌법 바꾼 거고, 나중엔 그걸로 모자라서 아예 종신, 유신 체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6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을 맞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유신이 끝난 게 12.6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업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금융실명제 시행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그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그러니까는 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 게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그전에는 정권 교체가 평화적이진 않았어요. 뭐 정변을 일으켰다든지 이렇게 된 거지 평화적은 아니었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IMF 체제,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왔는데 이 IMF 체제를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극복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그 통일 관련된 게 중요한데 그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거는 이제 주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워 오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건데, 그 중에 3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있었는데 1960년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제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보고서는 당연히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거 시위하던 학생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고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됐다. 이 흐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 및 김주열 학생 사망이 이제 이 혁명의 원인이 됐고, 혁명 이후에
영향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자 정부 수립됐다. 이 흐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5.18 민주화 운동 1980년이죠. 이때는 이제 그 전두환 장군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주로 광주 지역에서 이제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특히 시민군까지 결성을 했었다라는 건데, 다만 이때는 막 정부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이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지역이 광주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찾아내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군부에 대한 저항,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있죠. 이거 영화 1987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가 원인입니다. 여기서 호원이라는 거는 간선제 헌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통령은 우리끼리 뽑을 거야. 뭐 이게 이제 4.13 호원 조치였는데, 당시에 국민들은 직선제 해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서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5년 단임 직선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해 계시는데 이분도 5년 단임 직선제. 그러니까 이때 개헌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화해협력 관련된 통일정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박정희 정부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이 노태우 정부의 경우에도 통일 관련된 노력이 꽤 많습니다.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성과를 이뤘어요. 사실 이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뭐 북한 말고, 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당시 동유럽의 그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외교 관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업적이 있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것도 이때 뭐 유엔 동시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북한 정상을 만났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게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회담을 벌였었다라는 게 1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그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뭐 IMF 극복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걸 본문에다 주고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베스트 20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한국사 과목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빡세게 공부할 만한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 강의를 한 번만 딱 들으시고 남은 시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수능시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번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원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수험생 분들이 전부 좋은 대학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